네, 앞서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 1강에서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 연역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어서 이러한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법령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법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개별적인 구별 기준 속에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본서 교재 24페이지에 보시면 소 제목들만 먼저 보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기본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번에 민법 및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3번에 사회법이다. 4번에 국내법이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법 구별 기준 방법 중에서 일단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일반법,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민법 및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법과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법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 중에는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구별 기준을 가지고 어떤 법은 일반법이다, 어떤 법은 특별법이다라고 구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다 넓은 범위, 보다 넓은 장소, 보다 넓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General Law라고 하죠. 이에 비해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Special Law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점보다 넓은,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면 일반법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면 특별법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구별의 기준은 상대성을 띱니다. 상대적 구별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A법은 일반법이다, B법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A법은 B법의 일반법이다 라거나 B법은 A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에 따라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대적 구별성은요, 방금 전 제가 예를 들었듯이 B법이 A법의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A법의 특별법인 B법이 다시 C법과 비교를 했을 때는 C법이 B법의 특별법이고 B법은 C법의 일반법일 수 있다는 거죠. 구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구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대적 구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법 관계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입법되는 법률도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하나의 사실관계에 적용 가능한 여러 개의 법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적용 가능한 여러 개의 법 중에서 어느 법을 여기에 먼저 적용할 것이냐,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해야 하는 어떤 원칙이, 법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법 우선주의의 원칙이라든가. 그런데 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되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이 일반법이고 어느 법이 어느 법의 특별법인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에서 살펴봤듯이 모든 민사중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소개영업법 시절에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으로 규율하는 법률의 입법의 필요가 있어 국회가 의원입법의 형태로 1983년 제정했었던 법률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었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십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공인중개사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이요.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 맞다는 것이죠. 분명히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실제 이유가 뭐죠? 돈 벌려고 중개업을 하는 거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본업인 것이잖아요. 영업을 목적으로 중개활동을 한다고요. 돈을 벌려고 중개활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도요. 영업을 목적으로 중개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법도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 공인중개사법도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법의 단계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법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상행위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이기만 하다면 그자가 어떤 상행위를 하는가를 구분하지 않고 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그런 영업을 하는 자 중에 부동산 중개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규율 대상으로 하니까 상법에서 봤을 때 공인중개사법은 당연 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상법은 공인중개사법보다는 보다 넓은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니까 상법은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겁니다. 자, 상법과 공인중개사법만 비교를 해보면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고 상법은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인 거 확실하죠? 그런데 상법은 공인중개사법과 비교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인 게 맞는데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중에 한 과목인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 민법이라고 하는 법도 법률이요. 상법이라고 하는 법도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민은 백성민자를 쓰는 거죠. 상법은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나 민법은 상인에게도 공무원에게도 군인에게도 학원 강사에게도 농부에게도 어부에게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에서 봤을 때 민법은 보다 넓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인 거죠. 그러므로 민법은 상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법은 민법에서 보자면 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니까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 일반법이다, 무슨 법이 특별법이다는 어떻다고요? 상대적 구별 기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지만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이요.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이나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법을 일반법, 특별법 구별하는 이유는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할 때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법을 적용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니까 기본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놓고 말하면 일반법 나중 적용의 원칙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되 우선 적용 시도한 특별법에 적용할 조문이 없으면 이제 그 법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법이 보충 적용되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될 건데 아주 특수한 사안이라 공인중개사법으로 적용할 만한 조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법에 일반법이 보충 적용되겠죠.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적 지위에는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는데 민상법 중에는 그나마 또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는 상법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상법으로도 적용할 만한 조문이 없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그 법의 일반법인 민법을 보충 적용하게 될 거죠. 그런데 아주 특수하고 해괴한 중개사고여서 가장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 조문으로도 적용할 만한 조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법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1차 시험 과목으로 공부하겠지만 민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무려 조문수가 1118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118개의 민법 조문은 민법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판택된 체계라고 하는데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해괴하고 특수한 사건은 그 민법의 1000여 개의 어느 조문으로도 직접적인 적용이 안 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000개가 넘는 민법 조문 중에 맨 앞에 민법 1조가요. 법원이라고 해서 민법 1조 조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지금 말하는 법률은 민법 1조에서 말하니까 민법이겠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 관습에,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법 1조가 벌써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 말은 내 뒤에 서 있는 1117개 조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민사 관습으로, 관습에도 없으면 조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냥 이성적 판단의 작용으로 그 사안을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민법과 상법과 비교했을 때는 민상법의 특별법인 법이지만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구별 기준 속에서 사회법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25페이지 맨 위에 괄호 안에 보니까 중간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특별법, 일반법 구별하는 법 구별 기준과는 다른 카테고리로서 법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구별 기준 중에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공사법 구별론 혹은 공사법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공법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법은요. 국가 대 국가 혹은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주로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질서 유지를 위한 수직적 형태의 법들을 일컬어서 공법이라고 합니다. 뭐 형법,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 다 공법인 거죠.
이에 비해서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그래서 수평적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일컬어서 사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상법 다 사법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양분하는 공사법 구별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 중에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있고, 이거는 또 다른 카테고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차 시험 과목이 두 과목입니다. 한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고요. 1차 시험 과목이, 또 한 과목의 명칭이 뭐죠? 예,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과목명이 있는데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실제 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구성이 된 1118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는 단일 법률로서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민사특별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률도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법률의 명칭이 민사특별법이라고 명명된 법률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는데요. 민법을 일반법적 지위로 하는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들이 있거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그렇고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민법을 일반법적 지위로 하는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가담법, 집합건물법 이런 법을 싸잡아서 통칭하여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이라고 통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형법을 일반법적 지위로 넣고 봤을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단체 조직법, 마약법, 군형법 이런 법을 형사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법을 그렇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하듯이 우리 2차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과목이 있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법률의 명칭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명명된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단 건축법이 그렇고요. 농지법이 그렇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공법과 사법으로 법을 양분하는 실익이 어디 있느냐,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법을 적용하는 절차 속에서 형사소송의 절차, 행정심판의 절차 등을 거칠 것이냐,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어떤 특정한 법률들은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융합된 형태의 법들도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주로 노동관계법규나 의료관계법규에서 그런 분야에서 이런 입법들이 두드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사법 이원론만으로는 딱히 공법이다, 사법이다 라고 판별할 수 없는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들도 생겨났는데, 이를 일컬어서 사회법 또는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중간법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법의 중간법, 사회법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떤 부분은 공법적인 법 해석 원리가 적용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사법적인 법 해석 원리가 적용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에서 언급을 했는데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때는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되었었는데 중개업의 허가제가 1999년 7차 개정을 하면서 등록제로 개편이 되었고 중개업의 등록제는 2024년 지금도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공인중개사법이 가지고 있어요. 또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업을 할 때에는 이런저런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위반하면 이러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들도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공법적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는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파법 등이 절차적인 내용에서 적용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집을 팔게 소개해주고 복비받는 거, 중개보수 받는 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땅을 샀다가 손해가 발생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하는 거, 이런 내용들도 다 공인중개사법에 있거든요. 이건 사인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니까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의 사법적 성격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회법 중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법, 국제법 구별하는 구별 기준 속에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는데 적용하는데 국한되고 있으니까 국내법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격을 살펴봤는데 기본서 2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정 목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제 비로소 실정법의 조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개별법들은요. 무조건 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1조도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 1조도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조도 목적, 개별법들은 다 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개별법의 1조 목적 조문은요. 그 법령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개별법의 맨 앞에 서 있는 1조는 그 법령 전체를 해석해 갈 때 해석의 기준이 되는 조문,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게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도 1조는 조문의 제목이 목적입니다. 1조 조문의 제목은 목적인데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조문을 지금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도 이 법 속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이 정해져 있겠구나. 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겠구나.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1조가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되는 방향으로 이 법령은 해석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조는 명목상 중요한데 우리 과목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문에 충실하게 문구 하나하나 법조문 그대로 이 문장을 앞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숙지해서 암기하고 고사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조금 유치한 출제 방식이긴 한데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관한 기술들이다. 아닌 것은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실제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항 그 전문성을 제고함. 3항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 4항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자, 한 문장이지만 분설하면 4개의 지문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다가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관한 기술들이다. 아닌 것은 1항, 2항, 3항, 4항에 5항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표현을 집어넣어서 5항을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5항에서 기술된 내용이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닐 것 같은 표현을 집어넣는다면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도 답을 좁혀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으로 제시되는 지문은 마치 이 법 제정 목적일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표현들을 이제 끼워 넣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함. 마치 이 법 제정 목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토지공 개념을 정착함, 부동산업을 육성함, 개업공인중개사를 적절히 규율함. 이런 표현들 다 이 법 제정 목적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섞어서 지문 구성하면 학습하지 않은, 구체적으로 암기되지 않은 수험생은 찍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딱 한 문장이니까 앞으로 계속적 반복적 숙지를 통해 종래에는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사장에 가시게 되셔야 될 겁니다. 자, 1조는요. 딱 조문이 문장 하나입니다. 목적 규정은 조문이 문장 하나인데 이어지는 2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26페이지부터 펼쳐지는 부분이 단원의 제목이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1조가 목적이었죠. 2조가 조문의 제목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앞서 봤었던 1조는 조문 자체가 문장 하나였었어요. 근데 2조는 1호부터 6호까지 6개의 문장을 2조 조문 속에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6개의 조문들을, 각호 조문들을 보면 중개라 함은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러쿵저러쿵 한 자를 말한다. 중기업이라 하면 이러저러한 것을 말한다. 다 낱말 뜻풀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왜 법 속에서 국어사전도 아닌 낱말 뜻풀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법의 단계에 의해서 적용해 봤었죠. 헌법, 법률, 명령, 부령, 조례라는 등급 속에서 법률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법과 명령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부령의 등급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든 법률이든 명령이든 아니면 조례든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문 자체는 추상적인 어떤 문장으로 입법이 되는 것이죠. 이걸 복잡다단한 사실관계에 적용을 하려면
법을 적용하려면 법을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 그 법 해석의 방식도 여러 가지 구별 기준에 따라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 해석의 결과에 권한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법 해석의 방식을 구분할 때는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해석이 또 있겠어요?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법 해석의 결과에 권한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구별하는 구별 기준으로 삼는다면 법은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으로 양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항리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대학 교수 같은 법학자들이 법이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자기들의 연구의 결과를 학자적 소신으로 논문 등을 통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무권 해석, 항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권 해석의 결과물을 일컬을 때 학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학설 중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러한 주장에 동참한다. 그러면 뭐 다수설, 뭐 통설 그러겠죠.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뭐 소수설 이러겠죠. 예, 그거는 학설인데 그런 학설인 무권 해석은 그러한 주장에 직접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유권 해석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무권 해석 또는 항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해석에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유권 해석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권한이 있는 법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유권 해석은요,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되는데 우리가 국가기관을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구분하여 표현할 때 어떻게 구분하죠?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국가기관을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기준이 뭡니까? 법입니다. 법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막강하고 강력한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어느 한 국가기관에게 국민이 다 몰빵해서 몰아서 위임을 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세 토막을 쳐서 나눠준다는 거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법부는 뭐 하는데요? 입법부요. 법을 세우는 곳이죠. 법을 만드는 곳이죠. 그러면 입법부가 특정한 법을 제정해서 공포하면 그 법을 가져다가 적용,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부가 할 일이고요. 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죠.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해석하여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어딘 겁니까? 사법부죠. 그래서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서 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사법해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법해석을 우리가 공부할 때 판례라고 공부하는 것들이죠.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 또는 뭐 하급심 판례, 판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행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제정 공포한 법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여 행정행위로 적용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 행정해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해석을 통칭해서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만 통상적인 의미에서 유권 해석 그러면 행정 해석을 국한하는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 등에서 뉴스 등에서 이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다. 저 사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말할 때 그 유권 해석은 행정 해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편 국회인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국회가 법을 집행하거나 국회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어떤 특정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국회가 보니까 법 속에 지금 이 법 속에 이런저런 단어들은 이런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의미가 파악되어 조문 해석에 동원되어야 이 법이 입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겠다. 만약에 이 법 속에 이런저런 용어가 이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인정이 되면 이 법령 전체에 통일성을 해할 만한 위험성마저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회가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공포할 때 법 속에다가 아예 특정한 용어의 해석을 달아둡니다. 이걸 일컬어서 입법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법, 어느 조문이든 간에 그 해당 조문의 내용이 오직 입법 해석의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게 될 때는 그 법의 그 조문의 제목은 정의라고 하는 제목을 해당 조문의 제목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법들은 항상 1조가 목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2조는 정의라고 하는 조문을 보통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면서 1조에서 목적 규정을 두었죠. 그리고 이제 2조를 통해서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요 6개의 용어만큼은 이런 의미로만 해석이 되어야 비로소 공인중개사 법령이 입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이 될 것이다. 적어도 이 6가지의 용어들만큼은 이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의 해석도 용인이 되면 이 법령 전체에 통일성을 깰 만한 위험성마저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입법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입법 해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공인중개사 법령 조문을 공부를 하면 모든 조문 속에 이 6개의 용어 중 한두 개의 문장 속에 한두 개의 단어가 문장 속에 박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6개의 용어만큼은 이 의미로만 그 문장 해석에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거 외에 다른 의미로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매뉴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해도 출제가 빠진 적이 없는 부분이 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근데 2조 용어의 정의는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용어의 개념 이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6개의 용어는 용어 상호 간에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적인 연관성은 단지 2조 정의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3조에 가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단어에서 우리가 볼 건데 3조의 중개대상물의 범위와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유기적인 연관성도 이해를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체적인 용어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대법원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의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조로 들어갈 건데 2조 조문을 보니까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다음과 같답니다. 그리고 6개의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6개의 용어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만 등장하는 단어이겠어요? 아니죠. 다른 법에도 이런 단어가 쓰일 수 있죠. 그런데 저 법이나 그 법에서 이런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쓸 것인지는 저 법이 그 법이 알아서들 정할 거고 적어도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서만큼은 이 6개는 이 의미로만 적용해서 조문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6개의 용어 하나하나 그 개념 파악을 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